여러분, 우리에게 고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특히 조국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디아스포라 이민 생활을 하는 한인들에게 있어서 고향이나 조국이란 말은 남다른 울림을 우리 가슴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말씀은 동양인 이민이 일절 금지되어 있던 1950년대 후반에 의학도로서 카나다를 거쳐서 미국에 이민 온 저희 작은아버지 최경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자칫 외람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찌 보면은 미국 한인 이민사에 독특한 발자취를 남긴 여러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소개 말씀드립니다. 최경석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세브란스 의대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6.25가 터졌습니다. 한강다리가 끊겨서 미처 남쪽으로 피난을 가지 못한 경석은 어쩔 수 없이 인민군에 강제 징집당했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행군에서 끌려간 경석은 기회를 봐서 용케도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의무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또 훗날 미국에서 의사가 된 다음에는 또 미국 군의관으로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3개국의 군복을, 말하자면 인민군복, 또 대한민국 국군복, 또 미국 군복, 이렇게 3개국의 군복을 입어본 흔치 않은 기록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경석은 1929년 충남 청양군 화성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석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하시다가 사고를 당해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가장마저 일찍 돌아가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죠. 그래서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소학교만 마치고 어머님을 도와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형님은 15되던 해 돈을 벌기 위해 단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배달하고 남은 신문을 읽어가며 틈틈이 독학해서 일본어를 깨우친 큰형님은 일본 유수의 제약회사 배달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부지런하고 성실한 큰형님의 모습이 우연히 제약회사 사장님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큰형님을 총애한 사장님은 소학교 출신의 조선인 청년을 간부로 승진시키고 조선에 큰 약방을 차리게 도와줬습니다. 큰형님은 둘째 형님과 같이 충남 온양에 성광당 대약방이라는 약방을 차리고 일본에서 직수입한 약을 전국에 판매하면서 사업을 크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형들은 자신들은 비록 소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밑에 두 동생들에게는 고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셋째 은석은 동경으로 유학을 보냈고, 넷째 경석은 연세대 의대의 전신인 세브란스 의대에 진학시켰습니다. 경석이 2학년 학기말 시험을 막 치르고 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강다리가 폭파돼서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경석은 의무병으로 인민군에 강제 징집당했습니다. 공습을 피해 야간에만 행군하며 낙동강 전선까지 끌려갔던 경석은 기회를 틈타 몰래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석이 온양집에 가기 위해 혼자서 천안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흑인병사 하나가 앞을 가로막았었습니다. 흑인병사는 인민국 복장의 경석을 패잔병으로 알고 그를 사살하려 했습니다. 그가 경석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순간 백인 장교 2명이 나타나 흑인 병사를 제지시켰습니다. 경석은 어찌된 영문인지 묻는 백인 장교에게 인민군에게 강제 징집당했다가 탈출해서 온양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백인 장교는 그 자리에서 경석을 풀어주었습니다. 서울이 수복된 후 경석은 학교에 들어가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경석은 백인 교수한테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피란을 가게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의사들과 의과대 학생들이 죽으면 안 된다면서 그들을 모두 군함에 태워서 부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경석은 부산의 육군병원에서 상등병 계급장을 달고 의무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툼한 서류봉투가 경석에게 배달됐습니다. 영어로 된 서류를 뜯어보니 카나다 의과대학 입학 허가서와 초청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석은 백인 모리 교수가 미국인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카나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의 포연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55년 봄, 경석은 카나다 유학길에 오릅니다. 카나다에서 의학 공부를 계속한 경석은 수련의 시절 병원에서 만난 영국계 카나다 여성 셜리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양가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4개월 열애 끝에 당시로서는 드문 국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잘생긴 동양 남자와 서양 미녀의 결혼 사진은 그때 당시 온양 사람들에게 신기한 구경거리였습니다. 경석은 카나다에서 의사가 된 후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국 영주권을 받아둔 경석은 부인과 두 남매를 데리고 미국 뉴저지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경석이 카나다로 먼저 가게 된 것은 잘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동양인의 이민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경석이 한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오려 했다면 못 왔을지도 모릅니다. 작은아버님은 미국에서 의사로서 윤택한 생활을 했지만 그의 생활이 결코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동료 의사들과 환자들로부터 차별과 질시를 당해야 했고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남들과 다르게 생긴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경석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도 아빠가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작은아버님은 오클라호마, 아칸사 등 주로 보수적인 중남부 지역에 많이 사셨습니다. 집안에서는 물론 주변에 한국말을 한인들이 없는 지역이라 수십 년간 한국말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은아버님은 신기하게도 한국말을 전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다만 부자를 미국식으로 부자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를 뿐 충청도 사투리까지 그대로 쓰셨습니다. 아이들이 철이 들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한국인의 자손이라는 데 자부심까지 갖게 됐지만 작은아버님의 외로움과 고국에 대한 향수는 깊어만 갔습니다. 의사생활 은퇴 후에 작은아버님은 아칸사주 리틀록에 자리 잡으셨습니다. 작은아버님은 편안한 침실을 놔두고 그 앞 작은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그 방에서 작은아버님은 컴퓨터로 한국 신문을 읽고 한국 TV를 보시며 주현미의 트로트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잠은 컴퓨터 책상 옆에 놓인 소파에서 주무셨습니다. 이 작은 방은 말하자면 작은아버님의 향수를 달래는 혼자만의 둥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종교가 없던 작은아버님이 일요일마다 선수차를 몰고 10여 마일 밖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시는 이유는 한 가지, 예배 후 교회에서 한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작은아버님은 일요일 교회에서 일주일 잡수실 음식을 다 잡수듯 아주 많이 드셨습니다. 작은아버님이 89세 되시던 2017년 여름, 작은아버님은 낳은 지 2달 된 증손자 앤디 스튜어트 차이를 안고 기뻐하셨습니다. 작은아버님이 미국 땅에 심으신 12번째 자손의 탄생을 축하해서 가족들이 아칸사 리틀록에 있는 한인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했고 작은아버지는 그때 김치찌개에 밥을 2공기나 드셨습니다. 그 이튿날인 새벽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작은어머님이 올라가 보니 작은아버님이 소파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누워있고 몸을 가누지 못하셨습니다. 혼수 상태의 작은아버님을 앰뷸런스로 급히 병원에 옮겼습니다만 의사들은 작은아버지의 왼쪽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뇌가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언어 능력이 없어지고
오른쪽 반신이 마비가 됐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사촌동생의 연락을 받고 1200마일을 밤낮으로 차를 달려 리틀록 작은아버님 댁에 도착했을 때는 작은아버님께서 막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돌아와 계신 뒤였습니다. 전에 가벼운 스트로크를 2번 겪으신 작은아버님은 얼마 전 유언처럼 만약 큰 스트로크를 맞게 되면 절대로 생명을 연장시키지 말고 그대로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작은아버님 귀에 대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제가 속을 많이 썩여드려서 죄송해요. 말을 끝낸 사촌들은 작은아버님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전혀 잡수지 못하는 작은아버님께 작은아버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미국 음료인 코카콜라를 스펀지에 적셔서 마른 입술을 축여드렸습니다. 58년을 함께 사신 작은아버님 셜리는 담담하게 Ken, I love you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작은아버님 귀에 대고 평소 작은아버님이 즐겨 암송하시던 정지영 시인의 향수를 천천히 읊조려 드렸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2017년 7월 작은아버님은 89세를 일기로 미국 땅 아칸사주 리틀록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미국 땅에 살면서도 평생 조국 한국을 그리워하신 작은아버님의 영혼은 아마도 어린 시절 뛰어놀던 청양 화성의 실개천과 황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뱀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지라로에 새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오다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불서비스레 함처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밟아선 아내가 다가온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이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